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와서 좀 제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서 그 스카라 2 타입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IK2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가지의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실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그 코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C2는 해서 바로 여기 있는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코드로 바꾸는 과정들은 되게 중요하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수식을 유도를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수식이 너무 복잡하다,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있는 수식을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코드 관련된 것들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C2는 변수화하기 위해서 C2 여기 있는 변수들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sin2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sin 세타2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타2의 경우에는 이 수식을 아크 코사인 세타 역함수죠. 코사인의 역함수로 풀더라도 부호가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2를 우리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잡아도 둘 다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인 세타2라고 하는 값들은 최종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IK에서는 이 값이 플러스인 경우만 계산을 했고 IK2에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인 것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고요. 자, 아크탄젠트 2가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사인 세타2가 플러스이니까 세타2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Q2가 플러스인 경우 이와 같이 스퀘어 루트 씌운 값이 플러스인 것이 되게 해서 집어넣었더니 Q2는 플러스 각도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있는 거 K1, K2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2 두 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마지막에 Q1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값이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해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각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루트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타2가, 사인 세타2가 플러스일 테니까 세타2도 플러스라서 이 부분의 각도가 세타2잖아요. 이게 세타2이기 때문에 각도가 플러스인 이런 해가 나오겠고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인 세타2가 잘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C2 제곱, 그러면 세타2가 사인 세타2가 마이너스이다 보니 세타2도 음수가 나올 거고요. 얘는 세타2가 플러스겠지만 이렇게 되는 해의 경우에는 세타2가 음수가 나오겠죠. 이게 세타1, 이게 세타2이다 보니 세타2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해가 사실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요점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로봇을 갖다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텐데, 여기에 있는 로봇을 가기 위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하나는 위로 가는 거고 하나는 밑으로 가서 이쪽 각도로 꺾어서 이렇게 잡아도 되기 때문에 해가 부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는 하나가 되겠지만 부호가 이렇게 미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되거나 하나는 이렇게 되거나, 지금 보시면 얘네 두 개는 서로 대칭이잖아요. 목표로 하는 점까지 이렇게 된 그림 하나, 이렇게 된 그림 하나 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해가 생각보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잡기도 하는 이상한 경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여기 뭐 간단한 예고
7.0에서부터 7.3까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7.0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밑으로 가서 그리는 경우, 이렇게 돼서 그리는 경우,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여기는 세타2가 양수인 경우, 여기는 세타2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긴 음수인 경우고, 팔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라인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찡 움직이면서 그린 거고요. 여기의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세타2가 음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세타2가 양수인 상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를 써서 세타2가 음수인 경우에 해를 구하는 식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로봇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도 꺾이고 이렇게도 꺾이는 로봇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그걸 활용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각도에서 마이너스 각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팔이 꺾이는 경우가 없죠. 사람 팔과 같은 경우도 이 반대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은 세타2가 항상 양수만 있죠.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문어죠, 문어.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요. 팔 부러지면 넘어갑니다만, 뭐 실제 수술 같은 거 할 때 수술용 로봇에서 고관절 수술하느라고 다리에 뼈를 빼면 사람 다리가 이렇게 문어 다리처럼 관절 없이 움직이는 그런 끔찍한 영상도 있습니다만, 많이들 놀라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구나. 연체동물, 뭐 문어,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한다면 척추 계열이 있는 척추동물들의 경우에는 조인트 스페이스가 전부 다 0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들이 가능하지, 플러스도 가능하지만 음수도 가능한 것은 척추동물 쪽에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척추 있는 동물 꼭 척추신경계 뭐 이쪽 계열이 있죠. 버터 영어는 됐고, 뭐 곤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팔다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없죠. 개미다리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개미다리가 뒤로 안 꺾이잖아요. 그리고 뭐 꽃게 이런 것도 보시면은 특정 관절 이상 넘어가면 꺾어지죠. 그래서 이제 꽃게 먹을 때 영덕, 대게 다리를 반대쪽으로 꺾어서 관절을 파손을 시켜야지 이제 살이 튀어나오죠, 근육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봇들도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제어를 할 때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건 이쪽으로 가야지 좋을까,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싱귤러 포인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해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더 이상 꺾이지 못하게 아예 로봇들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만 움직인다거나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0도 근처에 못 가게 아예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문제하고 유도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로봇들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이렇게 보행 로봇들, 옛날에 혼다 아시모라든가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무릎을 쭉 펴고 걷질 못하고 이렇게 무릎을 꾸부정하게 구부리고 걷죠. 이유는 전부 다 이렇게 쭉 폈을 때 이 부분들이 싱귤러한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솔루션들을 잘 활용해서 풀고 있는데, 로봇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구부려서 걷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엄청난 기술이냐 그런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그런 걸 처리할 줄 몰라서, 그리고 대부분 안정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구부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매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구부리는 것들이 유리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기에서의 이 컨셉, 이렇게 쭉 피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항상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팔이 구부러져서 이 상태로 먹는 게 편하죠. 이렇게 펴서 먹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굴 주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손가락도 보시면 글씨 쓸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관절들이 최대한 90도 가까이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 상태일 때가 위아래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이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는 순간은 뭔가 글씨 쓰기가 어렵죠. 대신에 이렇게 구부리면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들의 경우에는 관절을 이렇게 쭉 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 때릴 때나 쓰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은 거의 대부분 보시면 항상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싱글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이 문제들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싱글러 관련된 문제들이 유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이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이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는 못 가고 좌우로는 이렇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로봇들은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컨셉, 개념 레벨에서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과 4학년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친절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쓰고 있었던 로봇, 제로 로봇에 여러분들이 이제 G0, 1, 2, 최근에 이제 그리퍼가 붙어 있는 G0, 1, 2 로봇에 보시면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 내부적으로 풀어서 뭔가 복잡하게 풀어서 C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400에 000 하면은 얘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좀 당황하셨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로봇이 엉뚱한 좌표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 보실 겁니다. 사례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맞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사례로서 보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위치 정보 이걸 넣으시면 로봇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로봇이 내가 원한 건 이쪽을 향했으면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요 값도 틀려져 있어요. 이거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내부적으로 풀면서 0도와 180도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팔이 잘못되어 있죠. 똑같은 함수이고 똑같은 예제입니다만 이 사례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먼저 600,000 좌표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400,000으로 가게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된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 위치는 C포스 400,000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앞에서는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그 G02 예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까지는 지금 이런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왜 그런지 설명하는 이번 주 내용은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 로봇을 쓰실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이 제로 로봇처럼 지금 이 제로 로봇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손으로 풀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것처럼 인버스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로봇인데 이런 경우에 원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생겨있는 이 로봇의 자세들, 한국말로는 자세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걸 이제 포스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스처가 어떤 형태에 있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팔의 방향도 지금 틀려 있고요. 이 녀석은 수렴을 하다가 좀 사실은 요 각이 얘처럼 0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180도에 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로봇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 여기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화분을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길 나는 바라고 로봇을 C포스 명령을 동작을 시켰는데 갑자기 로봇이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 부분에 화분을 펑 하고 쳐버리겠죠. 이런 일들이 되게 좁은 콘스트레인트들, 그 구속 조건이 굉장히 많은 하이리 컨피규러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되게 애매한 공간들 이렇게 좁고 이런 데서는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여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솔루션이 나오면 이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면 우리는 뭔가 여기에 규칙성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예제들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G03라고 하는 세 번째 예제에 새로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넣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릴 내용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G01, G02 여기에서 전부 다 뭐 C포스 명령을 쓰기 시작했던 제로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제로 7까지 전부 다 이런 그 뉴머리컬 메소드에 기반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내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녀석이 왜 이렇게 이상한 동작을 하는지 이 뉴머리컬 메소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리가 이퀘이션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방정식 푸는 것들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y를 없애거나 x를 없애서 소거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쉽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뭐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이거를 제가 y를 소거하는 걸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왜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리니어 선형 짝대기구나. 직선의 방정식. 뭐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선형 대수를 쓴다거나 또는 행렬로 표현한다면 얘는 행렬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뭐 여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x, y가 있고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는 1 빼내고 1과 마이너스를 빼내면 여기 행렬 매트릭스가 하나 생기고요. x, y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손으로 푸는 방법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로 방향, 로하고 컬럼, 행과 열이 있는데 행 기반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형대수 시간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컬럼 벡터 열 벡터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또 다른 열 벡터 1과 마이너스 1의 조합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상에 xy 공간상에 11 벡터가 있죠. 11 벡터 이거겠죠. 이 벡터에다가 x배만큼을 해줘서 얘가 요만큼 이렇게 여기가 벡터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간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쪽에 하나에 또 벡터가 있죠. 여기에다가 y배 해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배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벡터가 하나가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등장하고 이렇게 생긴 벡터가 또 하나 생겨서 얘네 둘의 합으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형대수 시간을 안 배웠으면 그분한테 따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행렬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 기반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선형대수를 이해하실 때는 열 벡터로 분해를 해서 생각해야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 1벡터하고 1, 1 벡터에다 각각 x배, y배 해준 녀석을 합친 거고요. 그 결과가 1하고 0이 나온다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거를 매트릭스 A하고 벡터 X 결과 벡터 하나 해서 AX는 B라고 표현해 놓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A를 역행렬을 여기다 곱해줘서 양쪽에다 곱해줘서 얘는 없애버리면 X는 A 역행렬 곱하기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수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선형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X 무언가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곱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결과가 0이 나오면 널 스페이스 이게 다른 값들이 나오면 뭔가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들 널 스페이스가 되면 해가 되게 많아지면서 벡터가 아니라 공간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상수하고 얘는 벡터인데
상수가 여기 곱해져서도 똑같이 벡터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이 녀석을 x가 선형 공간 L 안에 있는데 상수를 곱해서 걔도 역시 선형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선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알파 x, 베타 y, 그래서 알파, 베타가 상수인데 x, y가 각각 선형 공간 안에 있다면 이 결과물도 선형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리니어리티, 선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짝대기로 표현된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알파 x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y는 알파 x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우에 무조건 원점을 통과하죠. 원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정의가 알파 배 곱하기 x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파가 여기면 원점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형의 조건들은 원점을 통과하는 짝대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뭐 또는 선형이니까 뭐 이런 수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풀려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그냥 간단하게 선형일 때는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복잡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 더하기 y 로그 y는 1, x제곱 빼기 xy 3승은 3, 이거 풀어보세요. 연립방정식 하면 되게 풀기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y만 뽑아낸다거나 또는 x만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y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또 뭔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y를 설령 뽑아내서 y를 다 없앴다 치더라도 또 방정식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 형태가 나오면 해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타입들 대체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비선형인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 아까 얘기 드렸던 알파 x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알파 x 플러스 베타 y, 얘도 선형 공간 안에 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비선형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아씨 수식이 굉장히 지저분하네, 더럽네, 이렇게 서로 뭔가 곱하기가 등장을 하면 보시면 y하고 y가 있는데 이미 함수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이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알파 x 더하기 베타 y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로그 y의 경우에는 이미 함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그 y 더하기 로그 x 다른 값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비선형이고, 비선형이면 한마디로 더하기 빼기로 또는 여기에 상수배가 뭐가 곱해져 있어야 뭘 없앨 수가 있는데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이 자체가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귀여운 꼬마가 화내고 있는 것처럼 x나 y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비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그리고 또는 더하기 이렇게 꾸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선형이라서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 거의 잘 안 풀었죠. 맨날 푸는 게 이제 뭐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원 있으면 거기 지나가는 직선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풀었었습니다만, 원의 방정식은 그 자체를 비선형 방정식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 더하기 y는 선형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선형 조건이 깨지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또는 도형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전부 다 비선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풀다가 갑자기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선형 방정식은 뭘 하나를 줄이면 또 방정식이 몇 차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도 많고 되게 복잡해져요. 해가 많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직선은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가 해가 될 텐데 여기를 통과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해도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일 간단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비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방금 전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면 세타 1, 2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자체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었죠.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해도 여러 가지 경우가 지금 이 경우에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해가 두 개였잖아요. 해가 여러 개 나오는 이유는
하나를 없애고 나니까 무언가의 고차 방정식이 등장을 해서 해가 2개 이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Q1, Q2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손으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한적인,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손으로 풀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방법론이 바로 두 번째에 있는 뉴머리컬 메소드, 수치 해석. 한국말로는 수치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숫자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1대1로 맞지 않는데,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뉴머리컬 메소드라고 불리는 이 방법론으로 복잡한 고차의 비선형 방정식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태까지 풀었던 예제, 파이썬 예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뉴머리컬 메소드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번 정도 반복적으로 풀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 제가 써 놨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챕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법론만 정확하게 대입을 한다면 컴퓨터가 알아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새 컴퓨터들이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파이썬인데도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뉴머리컬 메소드, 수치 해석적인 방법론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선형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방법,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뉴턴 랩슨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뉴턴이란 얘기가 붙었고, 뉴턴이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뉴턴은 여기에 한 가지 기여를 했고, 랩슨 아저씨가, 랩슨이라는 양반이 만든 방법이고요. 그래서 뉴턴의 방법론이 하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뉴턴 랩슨이라 부른 거고요. 랩슨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으면 이제 랩슨 뉴턴이라 불렀을 텐데, 앞에 먼저 하신 뉴턴의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뉴턴 랩슨, NR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알기, 이게 뭐 하는 방법이 있나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fx는 0.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무엇인가가 0으로 끝나면은 이거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무언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부르죠. 펑션, 이퀘이션. 펑션과 이퀘이션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함수가 있는데 그게 케이스가 0이 되는 경우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퀘이션과 펑션 두 가지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함수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뭐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인데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0인 경우에 얘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언제 어떤 x가 0을 만족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보시면은 뭐 어널리티컬 솔루션으로 이건 쉬우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구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겠네. 하고 쉽게 구하죠. 이걸 이제 이런 스타일로 푸는 거, 손가락으로 푸는 거는 어널리티컬 솔루션이고요. 이게 조금만 복잡해져도 손으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이 바로 뉴머리컬 메소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결과가 0일 때에 x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함수 y는 fx가 있는데 그 값이 y가 0일 때에 바로 이 지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뒤에 다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뉴턴 랩슨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만약 공학용 계산기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솔버들은 전부 다 이 뉴턴 랩슨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데나 뭔가 guess를 합니다. guess 값을 여기다 잡았고요. guess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guess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하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파고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 바로 뉴턴 랩슨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뉴턴 랩슨은 여기에 시작점이 있다면 거기 쭉 올라가서 이 함수하고 맞는 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이 점을 관통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의 이 부분에 우리가 미분을 쓰게 되면 기울기를 알 수 있고요. 이 지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분을 쓰기 때문에 뉴턴 아저씨가 미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뉴턴 랩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직선을 찾으면 이 직선이 이렇게 또 통과를 할 거고요. 일부러 여기 접선 방향이어야 되는데 겹치면 보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살짝 띄어서 그렸고요. 이 직선이 또다시 무언가 y는 0인 지점을 관통할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새로운 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다시 어느 쪽이에요? 이때의 함수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다시 접선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0인 지점을 찾으면요.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골까지는 거리가 멀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써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여기 이게 해가 있는데 근처겠지 라고 시작한 다음에 접선을 구해서 접선이 관통하는 지점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더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또 요걸 관통해서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한 다음에 이 지점을 찾아 들어가면 이 부분은 해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골,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뉴턴 랩슨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해놓고서 수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처음의 값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xi라고 하겠고요. xi를 알게 되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바로 fxi가 되겠죠. 그죠? 이 점이 바로 이 녀석, 이게 바로 xi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한번 미분한 녀석을 대입하면 되겠죠. xi. 기울기를 쉽게 구했고요.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x 빼기 요 점, 바로 요 점은 어디냐면 xi, fxi가 되겠죠.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플러스 fxi가 되겠죠. 아주 간결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써놓은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y를 구해보면 기울기, 그 다음에 원래 변수니까 x하고 y,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고 xn과 fxn을 통과하기 때문에 빼기 xn 플러스 fxn.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y는 0인 직선의 식, 이 수평선을 통과하려면 결과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풉니다.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를 구했더니 x는 새로운 x, 현재 xn이 아니라 새로운 x 값은 이 수식을 풀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xn이 있었는데 미분을 한 거랑 여기 xn 더하기 빼기 하면 새로운 xn 플러스 1이 나오고, 그걸 또다시 집어넣으면 xn 플러스 2가 나오겠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이걸 몇백 번 반복을 하면은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드리면 테스트 nr.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제 쓰는 게 x는 sin x가 되겠고요. 얘가 0인 곳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해보면 sin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해를 이 녀석이 찾아줘요. 그래서 실제 x sin x는 이렇게 되고요. 얘를 계속 이 뉴턴 랩슨 메소드를 적용을 해보면 에러 값이 처음엔 크다가 팍 줄여서 틱틱틱 에러가 0인 지점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러가 0이 되면서 처음에는 멀었잖아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었는데 한 스텝 더 하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한 번 적용하면 거리가 아까보다 더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에러가 팍팍팍팍
꺾여 들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에러가 0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뉴턴 랩슨 방법이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nr.m에 들어가 보시면 매트랩 코드이고요.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시작점이 하나가 필요하죠. 개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0는 5, 5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개수 값은 5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에 뭐 여러가지 매트랩 상에서 제가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변수들을 뽑아내는 게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이 넘어가 버리시고요. 2000번을 돌렸어요. 2000번을 돌렸고 지금 여기 표기한 것처럼요. 원래의 함수 y는 뭐냐? x 곱하기 sin x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y가 필요하잖아요. 요걸 풀기 위해서는 fxn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fxn을 풀기 위해서 fx가 fx는 x sin x다 라고 나왔고요. 미분한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분은 안타깝게도 손으로 먼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x sin x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해서 sin x, 뒤에 거 미분해서 x cosine x. 그래서 sin x, x cosine x 이렇게 fx, ft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새로운 x new 새로운 값은 빨간색 똑같습니다. 보시면 뭐예요? fx가 필요하죠. fx 나누기 ft죠. 한번 미분한 거 여기 ft라고 정의했잖아요. fx 나누기 ft 이거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붙이고 뒤에는 더하기 xn 현재의 x값 이렇게 붙여놔요. x new는 x 빼기 fx 나누기 ft. 그래서 제가 아마 에러 계산하고 이걸 끝나고 나서 다음 스텝에 올라올 때는 x new 값이 x 값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래프 그리고 에러 계산해서 제가 플롯으로 그려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fx, f 프라임 미분 한 번 한 거 이거랑 x new는 x 빼기 fx 나누기 ft 바로 이 수식만 이해하시면은 이게 점점 x가 처음에는 5였는데 뚜두두두두두두 움직이면서 목표 지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한번 쭉 돌려보시면은 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고요. 한번 제가 매트랩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nr 에디트에서 먼저 확인하실까요?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고요. 방금 전 보신 거 동일하고요. 돌려보시면 뭔가 되게 빨리 끝나버려서 썰렁한 결과처럼 지금 팍팍팍 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최종적인 여기에 결과를 보시면 x값은 얼마인가? 15.708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x는 5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디였어요? 여기 있죠. 5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결과도 한번 볼까요? 여기 x 이렇게 넣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x 값들이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변하다가 15.708 이거 너무 빨리 변해서 최종적으로 x는 15.7080에 가서 멈추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다예요. 그래서 뉴턴 랩슨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충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100번을 돌리기도 하고 1000번을 돌리기도 하면 이걸 반복해서 지금 한 2000번 돌려보니까 x 값이 원하는 값에 가서 띵 하고 x sin x가 0인 부분을 답을 찾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시면 15.8인가는 3.14의 몇 배 되죠. 그래서 sin 여기가 무조건 x 값이 180도의 배수가 들어간다면 이 값은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래서 15. 얼마가 3.14의 5배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쉽게 잘 정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라는 데까지 왔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어봤더니 해가 잘 나온다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려고 그러면 여기 쭉 앞으로 가볼게요.
바로 이 식. 이 수식을 풀려고 했더니 지금 연립방정식이란 방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뉴턴 랩슨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을 마이너스 5, 5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방정식이긴 한데 끝이 0인 방정식으로 바꾸시려면 마이너스 5가 이쪽으로 넘어들어, 이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5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아무리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0이다라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들이 넘어 들어오면은 오른쪽이 0인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이 들어가죠. fx는 y는요, gxy는요.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동시에, 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하는 것이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원일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걔를 정리만 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차원이 x, y 두 가지가 있고 방정식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멀티 디멘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비선형, 뉴턴 랩슨 이렇게 부르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 뉴턴 랩슨 방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값은 이제 x가 하나가 아니라 x와 y라고 하는 두 가지로 들어가고요. 얘들은 스텝이 지나갈 때마다 while문을 여러 번 돌릴 때마다 n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고등학교 때 수열 같은 데서 배우는 이유는 다 바로 이 시간에 이런 방법론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들을 알차게 이제 잘 써먹죠, 공대에서는. 그리고 이 녀석은 수식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표현한다면 최종적인 답부터 제가 얘기드린다면, 아까 이 녀석은 xn이 이렇게 집어넣고 xn 플러스 1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fxy, gxy가 함수 f라고 하는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지금 멀티 디멘전으로 표현이 되겠고, 얘 이제 벡터죠.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얘는 열이, 행은 두 개지만 열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벡터가 되겠고요. f라고 하는 벡터를 그대로 썼을 때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f'이 한번 미분한 녀석은 1차원일 때는 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벡터예요. 그럼 벡터 나누기 벡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벡터 나누기 벡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또는 벡터는 나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처음부터 다시 유도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있는 1차원하고 되게 유사하게 한번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벡터고요. 이제 얘는 배열력을 하나였습니다만 이제 벡터가 돼서 2 곱하기 1이 됐겠고요. 한번 미분한 거 f', 뭔가 이 함수가 들어가 있는 벡터를 미분한 게 필요하고, x 빼기 xn, 얘는 그래도 쉽죠. 새로운 x가 요 xn 플러스 1이 될 부분이 이렇게 현재의 값 이렇게 넣었고, 이 부분은 함수니까 쉽게 또 벡터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얘는 벡터. 그럼 벡터하고 곱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수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시면은 이제 f'이 뭔지가 이제 드러날 텐데요. 이 결과가 0이기 때문에 이제 y는 잊어버리고요. f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f. 그럼 이 수식은 여기 내려오고 얘는 이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얘는 벡터니까, 그리고 얘는 벡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f'은 여기서 행렬,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없어져야 우리는 x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 역행렬을 곱한 겁니다. 얘가 없어지고 나면 여기는 xn 플러스 1 빼기 xn 나왔고, 여기 역행렬이 필요하겠죠. f'의 역행렬 마이너스 1이 기록이 있고, xn 더하기 1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되게 자신 없어. 함수가 다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벡터인데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이나 또는 저희 과는 공학수학 기초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멀티 디멘셔널 함수를 미분할 때에는 토탈 데리버티브 또는 총미분 또는 전미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미분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df로 표현하는 것이고, 얘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녀석의 내부를 f를 x로 편미분하고 얘를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x로 편미분, 얘를 y로 편미분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y는 f, y라고 하지 맙시다. z는 f, x, y다 라고 표현되면 얘를 미분하세요 하면 미분은 무조건 d죠. dz는 얘가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미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학적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f를 이렇게 미분하고 dx, y를